드디어 희망이 보이나요? 예.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이런 이름의 에볼라 치료약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 가짜 뉴스 아니면 좋겠네요. 예.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지구상의 인류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좀 자비를 베풀어 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바이러스가 우주에도 마구 올라가는 그 위대한 인류를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네요. 예, 그 앞에서 국가, 민족, 진보, 보수, 좌파, 우파,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 미약한 생물체에 불과한 인간을 보면서 참 사람을 겸손해지게 하네요. 예. 자, 이런 치료약, 림데시비르가, 다우지수 24,000까지 끌어올렸네요. 예, 이 치료약이 아마 진짜로 효과가 있나 보네요. 예. 이게 다우지수 24,000 넘으면, 상승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현금 지금 보유하고 있었던 분들, 이제 제일 큰 폭락한 에너지주, 소비재, 서비스 이런 테마주들을 좀 기회를 모아가며 매파여 이제 한번 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찾을 때가 왔습니다. 물론 다 몰빵하지 마시고 생각에는 50% 정도의 자금은 남겨두시고 나머지 가지고 한번 대박 찬스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흔치 않는 대박 기회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앞으로 물고 뜯고 싸우며 국제 경제의 리스크로 남을 수 있겠지만 증시에는 별 영향 주지 않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그들이 존재감이 제로에 가깝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였어요. 그냥 월가의 돈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더 대박 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물 경제가 계속 암울한 전망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 영업 운영하시는 분들 아마 장기간 불황에 시달릴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이런 깜짝 반등이 대박 기회가 매우 보기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말씀드렸어요. 70년대까지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이어지면서 중국 전 나라가 다 개판이었어요. 그걸 수습한 것이 덩쇼핑입니다. 덩쇼핑이 국가 제1 여기에서는 국가 석이라고 그래요. 정석이라고 그래요. 국가 주석이 아니고 국가 석이라고 그래요. 그가 제 실력 제1인자입니다. 덩쇼핑이 국가 석이로 있는 동안 중국이 많은 발전을 하였어요. 연변지구도 그동안 중국 개방 전까지도 너무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홀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팩트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중국 전체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연변지구는 그 평균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공산당이 소수민족 정책을 하면서 연변 우리 조선족 동포들에게는 고춧가루 보조금까지 주면서 좀 우대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또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그 제도가 국가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제도예요. 100% 취업이 보장되고 100% 의료보험, 100% 무상교육.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뭐 그런 큰 기대가 없는 거예요. 취업이 다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게을러지는 거지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한 겁니다. 예, 때문에 뭐 이것이 뭐 나라에는 나쁜 일이겠지만 개개인에게는 그때 당시로는 뭐 나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 줄 자기는 몰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남조선, 그때는 한국을 남조선이라 했거든요. 남조선 사람들은 거지처럼 사는데 자기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땐 자기가 진짜 거지인 줄 몰랐어요.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다. 뭐 취업할 수 있고, 뭐 나라에서 주는 배급으로 뭐 배불리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만족하면 살았어요. 그러다가 덩쇼핑이 80년대 들어서며 개방을 합니다.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중국의 그 남방지구, 남부지구를 아예 자본주의 사회로 확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문호개방과 또 차원이 틀려요. 그냥 문호개방만 하는 것 아니라 아예 제도 자체를 사회주의 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작한 것이 선전, 중국의 심천지구부터 시작했어요. 홍콩하고 맞닿아 있으니까, 뭐 개발 구역이라고 해서 거기 그 시험적으로 심천지구부터 시작해서 점차 남방지구에 넓혀가는 겁니다. 예. 실은 이 덩쇼핑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이 덩쇼핑은 중국 공산당 제1세대의 그 후계자였습니다. 창건 당시 주요 인물인 그 주은래, 모태동 같은 인물이 그 꼬봉이었어요. 뭐 그러니까 주은래가 저 프랑스 유학 시절에 이 덩쇼핑이 그 주은래의 동생처럼 그런 후배였어요. 그러니까 모태똥과 주은래가 살아 있을 때는 덩쇼평이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태똥과 주은래가 죽고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모태똥과 그 같은 세대의 그 실력파들이 다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덩쇼평이 앞에 나설 수 있을 그럴 기회가 온 겁니다. 물론 덩쇼평 자신 능력이 뛰어난 거,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겠죠. 이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 실용주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명언 있지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돈만 잘 벌면 좋은 주의다. 뭐 그런 말이죠.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중국에서 이런 정책은 기실은 공산주의 신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이제 마르크스 버리겠다, 공산주의 버리겠다 그 말과 같은 겁니다. 이제 문화대혁명 시절 같으면 등소평 이 말 한마디로 그냥 투쟁받고 때, 때려 죽여야 하는 그런 발언이에요. 이런 그런 발언을 등소평이 제, 에,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겁니다. 뭐 실은 이 정책이 모태똥의 모든 이론을 부정한 것과 같아요. 모태똥을 부정하고 등소평이 그 자리에 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등소평이 그 이론을 가지고 개방을 실행한데 이게 등소평이 특이한 사고방식은 아니에요. 모태똥도 노망나기 전에는 이런 실용주의였어요. 전에 말했죠. 중국 농민들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마르크스理論을 버리고 땅을 아예 농민들에게 나눠줬다고요. 무상계급, 뭐 노동계급 혁명 포기했어요. 노동자들이 혁명 포기하고 농민들이 이끌고 농촌에서 게릴라전 하는 것도 이거 무상계급, 공산주의 무상계급 혁명理論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태똥은 실용주의니까 이렇게 농민들을 이끌고 농민들에게 땅을 주며 아예 그 리론대로 버리고 실제로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안 가린 게 모태똥입니다. 등소평 역시
나라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다 갖다 버린 겁니다. 예, 그 여기에 무슨 저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나도 관계 없어요. 예, 뭐 물론 뭐 자기 특색이 뭐 사회주의, 뭐 중국 특색이 사회주의 이렇게 말은 합니다. 예, 그다그뭐 개소리예요. 예. 그들이 자기 힘으로 이런 뭐 장제스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실령주의 이런 비전을 무기로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덩쇼핑이 이런 고집스러운 실령주의 덕에 중국은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사회로 변해갔어요. 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중국 사회주의 중국이 건립할 때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외국에 쫓겨갔어요. 그리고 이민도 많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중국이 덩쇼핑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국의 자본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와서 투자를 하고 공장 차리고 회사 차리고 무역하며 중국이 개방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가요. 예, 대부분 이 해외에서 돌아온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이 다 중국 남반부예요. 남반부예요. 예, 양자강 남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개혁 개방은 남쪽을 위주로 발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북부에 위치한 연변지구는 점점 경제 발전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외국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이게 그냥 자기 힘으로 발전하자니 힘이 모자라는 겁니다. 그때 또 중국 정부가 점점 이게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소수민족 정책도 따라 점점 사라지고 복지 정책도 더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연변지구 생활이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88 서울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서 연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참 호재가 오게 됩니다. 예, 왜 호재라 하는가 하면 중국이 북반구는 외국에 대한 연고가 없으니까 경제 개발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하였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역시 외국이니까 이런 외국하고 연고가 생긴 거게 된 거예요. 예. 예, 궁핍했던 중국 사람들이 누가 외국과 인연이 닿으면 다 잘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은 온다는 것이 매우 깊은 소식이었어요. 연변 사람들에게. 실은 그때까지 연변 사람들이 남조선이라고 말했지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중국 정부의 선전 매체도 한중 수교 이전에는 남조선이라고 칭하고 남한정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수교 이후부터는 한국 정부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만난 남한 사람들을 연변 사람들이 우리 같은 한국인이라 그렇게 말을 들으면 좀 멍한 표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한국인이란 말, 대한민국이란 말, 한반도란 말 이런 말 다 처음 듣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나는 조선족인 줄 알았는데 나보고 한국인이라 하면 멍해서 이거 무슨 말인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고 이 지식은 북한을 통해서들은 뭐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뿐이었어요. 서울 사람들 다 거지 깡통 사고 미국 군인들에게서 이거 구걸해서 먹으면서 살아간다. 뭐 그러한 정도. 그러다가 이거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이 많이 발전한 나라다. 중국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다. 이걸 알고 매우 놀란 겁니다. 예. 아마 젊은 사람들은 짐작은 하였어요. 그때까지. 왜냐하면 한중 수교 전에 이미 중국 사람들이 미국하고 홍콩이나 대만이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심천을 통해서 외국의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미국이나 홍콩이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는 훨씬 더 발전한 중국은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다.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오죽하면 외국이 달이 중국보다 더 둥글다 뭐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외국에 대해 아주 숭배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도 이전에 중국 정부에서 선전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짐작은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88 올림픽 이후 한국 사람들이 연변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또 참 불행하게도 처음 들어오는 이 한국 사람들 중에 뭐,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냥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 오면 괜찮은데 이게 제일 처음 들어온 한국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다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예.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당시 88 올림픽 당시에도 한국 사람들이 경제 발전이 크게 뭐 발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 중산층이가 해외여행을 자주 갈 처지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 오는 많은 한국인들은 뭐 돈을 쓰려고 오는 분들이 아니고 중국에서 뭐 한탕 노리고 오는 사기꾼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놈들은 중국에 어떤 뭐 남을 등치고 사기칠 기회가 없나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제일 처음 건너왔어요. 그런데 연변 사람들은 당시 외국인이라고 뭐 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아주 정말 환대해주고 기뻐해주고 뭐 믿어주었죠. 예, 이거 연변 사람들 그때는 외국인이라고는 대한민국 사람 처음이니까 실제로 촌놈, 예, 깡촌의 촌놈들이지요. 예. 예, 뭐 결과는 뻔하지요. 예, 사기꾼들이 촌놈들 만났으니까. 예, 그래서 연변 사람들 대빵 당했어요. 예, 뭐 연변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다 주면 뭐 부자 되게 해주겠다며 한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선불금으로 연변 사람들에게 막대한 돈을 사기쳐 갔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1인당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걸 막대한, 지금 보면 큰 돈이 아니지만, 그때는 100만 원이면 연변에서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그럴 큰 돈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던 연변 사람들에게서 100만 원이란 평생을 벌지 못하는 그런 큰 돈이었어요. 대부분 다 남은 데서 구워서 빚을 지어서 낸 그런 돈을 이놈들이 사기쳐 갔어요. 뭐 실은 그 목숨줄 끊는 것 같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수천 명이 정부나 한국 뭐 영사관이나 이런 데 뭐 데모하고 뭐 난리치며 국제 문제까지 뭐 번지는 지금 같으면 뭐 유튜브다 뭐다 하면서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을 큰 사건이 되었어요. 예. 이런 사태 때문에 한국인에 대한 연변 사람들의 생각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뭐 같은 민족이라서 그냥 좋기만 하던 외국에서 온 친척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입만 열면 뻥치고 모든 일 사기치고 뭐 여자만 밝히는 그런 인간 쓰레기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다. 뭐 이런 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부터는 한국에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때 중국이 내륙 지구에 북경, 전진, 상해, 뭐 심천 이런 많은 지구의 큰 도시에서 한국 투자 기업들에서 중국 조선족 젊은이들이 그 취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들을 물론 이런 한국 분들은 기업인이라서 이런 사기꾼들하고는 많이 틀리죠. 그렇지만 이 연변 사람들의 또 이미 한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기업인들은 또 중국 사람들이 이 습관과 뭐 이런 사고방식 같은 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게 두 사람들의 만남은 좋은 관계만은 아니었어요.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서로 사기치고 뒤통수 치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는 한때 뭐 연변 사람 쓰지 말라, 연길 사람 쓰지 말라 그런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예. 그 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한국 정부가 중국 동포들에게 점점 문을 열어주며 많은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땅을 받게 됩니다. 뭐 낙후한 연변지구에서 또는 취업할 뭐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많은 연변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며 그 수입으로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생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점점 한국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고 한국인에 대해 이해하고 한국과는 이제는 아주 갈라질 수 없는 관계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과 연변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오해와 진실이 존재하고 이 복잡한 관계를 참 시원하게 풀어줄 실마리가 참 우리가 모두 찾아가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